우리나라 1호 간호사분이 누구냐면 코가 잘린 분이에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난 또 분쟁이 있어요. 국기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국기랑 이란 국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를 보면 그 나라의 정체성이 나오잖아. 자, 이스라엘 국기 한번 보면 다윗의 별. 다윗의 별. 그 유대교와 유대민족의 전통을 상징하고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으로 사용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럼 바로 생각나는 게 누구지? 세종대왕. 그렇지.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번성했던 시기 그러면은 누굴 얘기해? 다윗이. 네, 그래서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띠는요, 그 위아래에 이렇게 있잖아요. 유대인 전통 기도용 쇼린, 탈릿이라고 하는데요. 그 줄무늬를 형상화한 거고.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신앙, 그다음에 민족, 정체성, 그다음 디아스포라 유대인 있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런 귀환을 상징하는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기는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채택됐고요. 유대민족 국가로 상징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이 별과 관련해서 되게 슬픈 얘기가 많아요.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나치 독일이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식별할 때 썼던 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1939년부터 독일 점령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유대인들한테는 옷에다가 노란색 다윗의 별을 반드시 꿰매거나 부착하게 했어요. 그걸 안 하면은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란 단어를 여기다 써놓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왜 그러냐. 이게 학살이 일어나기 전이죠. 일반 그냥 프랑스 학부모가 자기 자식들한테도 이 별을 달아서 학교에 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 차별하냐.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안내일기 보면은 다윗의 별을 강제로 이제 착용하게 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착용한 친구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격리되는 거야. 점점. 점점 완타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식별이 딱 돼버리니까 괜히 나한테 불똥이 튀기는 거 아니야?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묘한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 나치 독일의 전략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떤 개토 안에다 모아놓고 엄청나게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했는데요. 그래서 전쟁 후에 이제 다윗의 별은 단지 유대교의 종교적 상징일 뿐만 아니라 어떤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는 증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국기에다 박아버린 거야. 그 이후에 국기가 생겼잖아. 1948년도에. 그때 그냥 이렇게 그냥 다윗의 별을 박아버린 거야. 이거 볼 때마다 뭐 생각나요? 학살.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했던 가장 이스라엘 번성했던 그 시대를 기억하는 거죠. 자, 이란 국기를 한번 가볼까요? 그럼 당연히 이란이 몇 년도 이후에 바뀌었다고 그랬죠? 네, 1979년. 그죠? 이슬람 혁명 이후에 현재 형태로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바뀌었는데요. 그럼 그 전의 국기와 현재 국기가 다르겠죠? 이것도 재밌어요. 보시면요. 이란의 정체성이 국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국기를 보면요. 초록색, 흰색, 빨간색, 3색 가로 줄무늬가 있고요. 중앙에는 흰색 부분에 붉은 이슬람 상징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알라를 상징하는 건데요. 알라후 아크바르. 이 문구가 쿠란의 구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빨간색 경계선에. 근데 알라후 아크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신은 위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11번씩 위아래로 이제 삽입되어 있는데 진짜 웃긴 영상 하나가 있어. 재밌는 영상. 트럼프 하면 최근에 뭐 저기 테러 이렇게 그래서 막 파이 막 이래서 대통령 됐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예전에 연설할 때 트럼프가 엄청 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연설 중간에 알라후 아크바르 이렇게 외칩니다. 그 이란 국기에 새겨져 있는 알라후 아크바르 연설하다가 그걸 들어요. 트럼프가. 그러고서 활짝 놀랍니다. 그렇네. 왜 놀랬냐면 이슬람 애들이 테러할 때 외치는 게 이겁니다. 폭탄 터뜨릴 때 뭐 자살 폭탄 테러하거나 할 때 외치면서 하는 게 뭐냐? 알라후 아크바르입니다. 알고 있었던 거야 트럼프가. 근데 그 소리가 군중 사이에서 되게 크게 들리니까 폭탄 터지는 줄 알고 놀란 거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뭐 들려도 피할 수 없는, 여기는 이제 막 다 아니까. 근데 이전의 국기를 보시면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자는 고대 페르시아의 이제 전통이면서 용기와 왕권을 상징합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유산, 그다음 계몽, 뭐 영광 이런 의미가 있고요. 칼을 든 사자잖아요. 국가의 수호자이자 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관이 있죠. 팔라비 왕조의 통치의 정통성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가운데 뭐를 박은 거야? 알라를 박은 거죠. 신권 통치를 선포해버린 거죠. 이제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가 1979년 이후부터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에는 그래서 친서방이었고, 그다음 세속주의 성향의 팔라비 국왕 시대를 이제 상징했다면 지금은 신정체제, 이란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대한민국과 그러면은 이 두 나라가 사실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랑도 사실은 되게 친합니다.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욕을 하죠. 근데 사실 미디어라는 게 우리나라가 좀 약간 좌파 성향이 좀 강합니다.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는 약간 좌파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란도 사실 우리나라랑 친했어요. 개인적으로 엄청 친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랑도 엄청 친했고. 근데 이스라엘이랑 왜 우리나라가 좀 친하냐면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것도 있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꼭 K-팝, 여기는 K-팝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약간 동질감을 느껴요. 한국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쟁 속에서 태어난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1948년도 8월 15일에 독립을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조금 더 빨리. 둘 다 48년도에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건국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은 6.25 전쟁을 겪어요. 전쟁 역사 속에서 정말 역대급 전쟁이라고 말하는 피해가 엄청나게 컸고 그 당시에 미군이 170만 명이 파병됩니다. 한국에. 평균 연령이 17세예요. 170만 명. 왜 혈맹이라고 그런지 알겠지? 진짜. 한국 전쟁 때 170만 명이 파병돼서 엄청나게 죽었죠. 근데 평균 연령이 17세, 17세. 엄청 젊은 미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피를 같이 흘린 거죠. 이스라엘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아랍이랑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독립전쟁을. 나라를 세우고 나서 평화로운 시대를 산 게 아니야. 바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전쟁을 해서 나라의 주권을 지켰어야 했던 그게 똑같아요. 평평화된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또 전쟁을 치러야 했던 역사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이제 미국 중심의 외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자체적인 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미국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다 유대인들 지금 그러니까 정치, 경제 이런 쪽에서 영향력을 다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외교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 이념적인 분단이 동일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으로 분단이 됐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예루살렘이 동서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다음 지리적으로도 참 이게 그런데 웃긴 게 우리나라 거의 섬이잖아요. 북한 딱 가로막혀서 우리나라 뭐 기차 타고 차 타고 어디 다른 나라 갈 수 있어요? 북한은 갈 수 있겠다. 북한 이제 가면 이제 총 맞는 거지. 거의 섬이에요, 섬. 근데 주변에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이? 초강대국들이죠. 일본, 러시아, 중국, 핵돌이 다 강대국들한테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섬나라 같은 이 자원도 없어. 인구 5천만에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그러니까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유대교의 그 나라가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주변 국가들 봐봐. 강성 이슬람 국가들이야. 도와줄 만한 국가들이 하나도 없어, 주변에. 봐봐요. 네. 누가 있어요? 거기에 이 조그만 요 나라 하나가 그냥 딱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모두의 미움을 사고 있는 그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정말 이런 환경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동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그냥 이게 썰인데 예루살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평화의 땅. 우리나라도 평화의 땅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평야. 지금은 좀 공산화돼서 뭐 그렇게 됐지만 평화의 땅인데 가장 어두운 땅이 돼버렸지. 지금 이런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 그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양 대부흥이라고 이제 기독교가 막 우리나라에 부흥하기 시작할 때 평양이 가장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미국은 지금 현재 누구랑 분쟁하고 있습니까? 중국이죠. 이스라엘은 이란이죠. 한국은 북한이죠. 이 동맹이 형성된 걸 보세요. 지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4개의 국가들이 서로 이쪽이 편이잖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뭐 경쟁 관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쪽 세력과 미국, 이스라엘, 한국. 근데 지금 전쟁이 어디서 난 거야?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바로 붙진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거의 뭐 대리전 같이 치르고 있죠. 왜냐면은 중국의 뭐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공급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미국이 방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몰랐겠습니까? 왜? 중국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란의 그 핵시설 위협이 되니까 요것만 파괴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유시설부터 뭐 가스시설 다 지금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 미국한테 유리하죠. 왜? 이 공급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였어?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걸 막아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약간 대리전 같은 형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 또 공통점이 있어요. 두 나라가 적대적 이웃에 둘러싸인 채 전쟁 직후에 산업화를 이제 밀어붙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 기적 같은 부흥의 스토리를 가진 나라가 또 이 두 나라예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에요. 둘 다 기술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스타트업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추파로 일어서라 그 책 되게 유명한데 그 내용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창업 정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난 부럽더라고 그게. 그리고 실제 저희 장인어른도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CCTV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국내에다가 이렇게 파는 그런 일들을 하셨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기하더라고. 지금은 뭐 중국에서는 너무 상용화돼 있는데 CCTV를 딱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시간 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이게 종합돼서 머리에 이렇게 시간이 떠요.
이 사람이 언제 지나갔는지 한 번에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거야. 추적이 엄청 빠른 거야. 그 기술을 가진 CCTV. 그러니까 막 뭐 경찰청이나 이런 데 이렇게 납품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거의 뭐 10몇 년 전에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막 그 되게 조그만 회사인데 뭐 매출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사이버 보안, 뭐 의료 기술, 뭐 이런 거 세계 1등입니다. 모사드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이런 거죠. 근데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자제품, 기술력으로 승부한 나라가 돼버렸죠. 두 나라의 특징이 뭐야? 작지만 강한 나라.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군사 기술이나 뭐 잘 만들잖아요. 뭐 탱크도 잘 만들고 전투기도 잘 만들고 가성비 엄청 좋고 미사일도 잘 만들고, 그리고 둘 다 징병제예요. 우리 군대 가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더해. 여자들도 다 가. 똑같이 해. 왜냐면 야, 이거 나라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은 뭐 인구도 많고 돈도 많지만 사실 우리는 인구도 없고 많지 않잖아요. 근데 주변에 열강들한테 그냥 둘러싸여 있고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징병제다. 군사 기술이 발달돼 있다. 작지만 군사력은 엄청나게 높죠. 지금 봐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공군으로 그냥 다 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종교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1948년도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나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죠. 그 다음에 유교와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약간 가족, 공동체 중심의 그런 문화들, 그 다음에 어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오는 어떤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토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비슷해. 이스라엘은 이제 기독교는 아니지만 율법, 2000년 동안 그 자기네들의 문화를 지킨 거 봐요. 언어와. 대단한 거. 진짜 이건 대단한 거. 야, 이거 봐봐. 우리나라 어디 그 미국에 이민 가서 1.5세대만 돼도 초등학교 때 미국 넘어가도 말 꼬이고 막 이러잖아요. 거의 미국화 되잖아. 2세대는 거의 한국말 못해요. 영어를 더 잘하지. 근데 여기는 2000년 동안 그래서 율법, 토라, 뭐 히브리 정신, 뭐 이런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한국이랑.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국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디서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냐면,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유럽에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독일 차를 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 차를 탑니다. 절대로. 양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일본이랑 뭐 한미일 동맹해도 그래도 일본 거 막 이제 일본 차 이런 거 타는 거 좀 껄끄러워 하잖아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차가 좋긴 하거든. 그래도 좀 열리긴 했지만 싫어하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얄짤없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가 점유율이 뭐 거의 20% 되니까요. 원래 옛날에 1등이었어. 근데 지금 도요다가 워낙 이제 치고 올라와서 2024년도 브랜드 점유율 보면 도요다가 12.7%. 이제 무역력이 나오네요. 현대가 10.4%, 기아가 9.5%. 두 개 합치면은 거의 뭐 20% 넘어갑니다. 한국 차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다음에 동해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눈치 보고 뭐 재팬, 시 오브 재팬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이스라엘은 완전 우리 편입니다. 그냥. 근데 서로 그런 교류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요즘에 뭐 모르죠. 이제 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좀 이제 그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외교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좀 지켜보죠. 그리고 현대차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수 산업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한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이 비슷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북한에서 이란 핵 기술자들이 북한 가서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서로 교류하고 있잖아요. 무기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적의 적이잖아. 우리는 북한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견제해야 되는 거고. 근데 둘이 친구야. 둘이 샤바샤바해서 계속 뭔가 해. 그리고 둘 다 핵이 위험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란은 어떨까? 한국이랑. 이란도 우리나라랑 되게 친해요. 모든 건 어쨌든 1979년도 이후와 이전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란은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였고요. 1970년대 석유와 건설에 찐 우정을 가진, 그러니까 당시 이란은 석유를 돈을 펑펑 쓰던 나라입니다. 이란이. 한국은 중동 건설 붐에 올라타서 포크레인 막 수출하고 막 가서 막 일하고 막 이랬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가난했잖아. 근데 가서 이제 열심히 막 중동에서 막 열심히 일했죠. 수도 기반 시설 다 만들고 우리나라가. 그때 한국의 건설사들 이란에 대규모로 진출을 합니다. 현대건설, 대우모, 사만 이런 데들이. 그래서 거의 형제국처럼 불렸던 게 이란과 이제 한국의 사이였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테헤란로랑 서울로. 1977년에 서울의 강남의 삼릉로를 이제 테헤란로로 개명을 한 거죠. 지금 가장 비싼 땅. 우리나라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뭐야? 이란의 수도 아닙니까? 그 테헤란로로 이름 바꿔준 거야. 테헤란로를 가면 서울 스트릿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우정을 과시한 거야, 이렇게. 이란과 한국에. 지금의 강남대로 이름이 이제 테헤란로. 왜? 그 당시 친했다니까? 서로 좋았어. 그때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니까. 지금 같은 나라가. 지금도 좋아요. 왜냐면 이란에서 지금 뭐 시청률 90% 나온 전설의 드라마가 있죠. 대장금. 시청률이 90%가 나죠. 장난 아니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뭐 방송한다고 하니까. 1979년 이후에 이제 이란은 미국과 단절하고요. 이스라엘과도. 한국과의 관계도 급속히 이제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죠. 미국의 제재 하에서 이제 이란과 거리두기를 이제 조금씩 하게 되고요. 한국이 이란에게 9조 원을 빚진 사건이 있는데요. 대이란 제재가 일어나면서
한국이 그 석유값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란에서 힘들잖아. 이란 지금 힘들거든요. 돈 줘라. 이 새끼들 왜 이거 내 돈 내놔라. 막 이랬어. 그래서 근데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면은 유엔 제재 위반이잖아, 우리나라가. 주고는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야. 북한 동포들 돕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돈이 실제 국민들한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거의 그렇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죠.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에 미국의 동의하에 일부 대금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것도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갚아야죠, 당연히 빌린 거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죠. 이스라엘랑도 우리나라는 친하고 이란이랑도 친했는데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외교는 뭐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거보다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의 가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뭐야? 자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할 건 해야죠. 잘못한 건 얘기해야죠. 당연히. 잘못했다니까 지금. 왜 그런 데를 공격해서 핵시설만 그냥 딱 제거했으면 뭐 그래 니네 둘 나나 어떻게 그거 우리가 말릴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지금 문제를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 어떻게 끝날까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무역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자몽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란의 피스타치오가 그 기가 막히다는데 빨리 이게 다 개방돼서 우리가 고품질의 이란의 피스타치오를 수입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성 인권, 이란의 국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자유를 찾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